네, 안녕하세요. 네, 17강 Q&A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에 들어온 3가지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로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 답패스 임용고시 사이트에도 Q&A 실비아 코너에 들어가시면 Q&A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아마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카페가 수강생 등급이 아니면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 특강을 저와 함께 하시지만 다른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답패스 임용고시 학원의 실비아 코너로 가셔서 Q&A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촬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온 질문은요. 교재는 185페이지입니다. 2013 학년도 추가 문제이고요. A4번입니다. A4번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제 답과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저의 개론책과 연결시켜 달라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번은 교류 분석에 의하면 교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것들.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이 아닌 비음성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주고받는 건데요. 자극의 욕구, 구조의 욕구, 태도의 욕구 3가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교류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 3가지 욕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욕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책에는 욕구가 아니라 갈망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욕구가 아니라 갈망이다. 같은 용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유아 임용 안에서는 자극 욕구, 자극 갈망 모두 같은 용어로 보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욕구나 갈망은 우리 안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면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소 단위의 신호를 스트로크라고 불러요. 이 신호를 내가 신호를 딱 주면 상대방이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나에게 역으로 보내죠. 그러면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개론책으로 갈망으로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 추가 반두라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선생님, 반두라 이론이 논란이 된 거는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론적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론적 해석이 잘못된 것을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발달 단계라고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발달 단계라고. 발달 단계를 함은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처럼 아이가 연령이 들어가면서 순서대로 거쳐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연령별 변화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1, 2, 3, 4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습 이론은요. 발달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행동 형성 과정입니다.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행동을 아이가 형성하는 과정이 관찰하고 모방하는 걸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관찰한 행동을 모방해요 라고 하지만요. 반두라는 이 과정을 4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억 파지입니다. 세 번째, 재생,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동기화 단계입니다. 그런데 동기화에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접적 동기화, 간접적 동기화는 대리적 동기화, 동의어고요. 두 번째가 직접적 동기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자기 동기화가 있어요.
그런데 반두라 이론에서는요, 반두라 이론은 행동주의의 이론의 하나거든요. 이 행동주의에서는 반두라가 동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강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반두라 이론에서 동기화와 강화는 동의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기화 과정 중에서 간접적, 직접적, 자기 강화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동기화, 동기 유발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과정이 차례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동기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이거는 연령별 발달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건데 그때 이 아이가 왜 관찰하고 왜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동기화인데 그 이유가 마지막 단계에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1, 2, 3은 연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동기화는 이 중에 어느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적 동기화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나도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A라는 사람이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목격한 다음에 이 장면 전체를 목격하는 게 주의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격한 행동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했어요. 그런데 따라했다라는 거에서 반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관찰한 모든 행동을 따라하진 않는다. 관찰한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한 행동 그리고 받은 칭찬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따라할 만큼. 두 번째, A라는 사람이 또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나의 주의를 집중했고 그 사람이 한 행동도 칭찬을 받을 만큼 긍정적이어서 행동도 매력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효능감입니다. 반두라의 이론에서는 효능감이 엄청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관찰한 행동이 A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행동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했지만 나는 못할 거야. 그러면 시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할까 안 할까는 솔직히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적 동기화는 마찬가지로 행동이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후속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하는 건데요. 이 A라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내가 동기가 됐다라는 건 간접적 동기예요. 간접적 동기.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모두 저와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따라했다. 그건 간접적 동기다. 저랑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간접적 동기가 행동을 한 다음에 바로 칭찬을 받았으면 주의 집중과 동기화 단계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동기화 단계가. 그런데 직접적 동기화는 조금 달라요. 직접적 동기화는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적 동기화는 행동을 했더니 따라했더니 칭찬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단계에서 직접적 강화는 나오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 강화는 1단계인 주의집중 단계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 말은 주의집중 단계와 동시화 단계가 동일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 강화가 된다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직접적 강화가 돼요. 왜? 내가 행동을 모방한 다음에 칭찬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혹은 그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했던 나에 대해서 자부심, 효능감을 높여갈 테니까. 반두라의 이론은 효능감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강화는 그럼 뭘까요? 자기 강화는요. 이렇게 배우셨죠? 간접적 강화와 직접적 동기화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내가 과거에 간접적 동기화와 직접적 동기화를 한 거를 기억을 했다가
그 받은 경험을 기억했다가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의 집중과 기억 단계는 이미 과거의 오랜 시점에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행동이 안 나온 거죠. 왜? 행동을 따라할 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던가, 그 당시에는 나한테 매력 있는 존재, 행동이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간접적 동기하든 직접적 동기하든 기억하고 있던 행동을 어느 순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했던 유사한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게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강화라면 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동기가 안 됐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 어느 시점에 시간이 한참 들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직접 강화가 되면서 행동이 나오게 됐다면 자기 강화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집중, 기억 재생, 동기와 행동, 운동 재생,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동기화가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동기가 된 이유를 간접, 직접, 자기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동기화 단계를 행동을 반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반두라의 이론은요, 이미 행동으로 나왔다면 내가 그 행동이 내면화됐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요, 이미 운동 재생이 됐다라면 내가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동기가 안 됐다면 그 행동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경우만을 반드라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동기화 단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뒤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신다면요, 2015년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 추시 1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주희가 친구에게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여기가 간접적 강화라는 건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답변은 간접적 강하기는 하지만 봤다라는 관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 집중 단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하는 행동이 양보였기 때문에 양보한 행동도 보고, 그건 주의 집중이고, 양보를 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 칭찬받는 것을 봤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가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간접적 강화에 해당하죠. 기억은 간접적 강화와 일단 동기화 단계와 주의 집중이 모두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추가 강의를 할 때 이거는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게 맞다. 주의 집중 단계도 되는 거였고 동기화 단계도 되는 거였다. 그런데 왜 나는 동기화 단계를 답을 했냐면, 실비아는 왜 그런 답을 했냐면, 반두라 그 이론에 보시면요, 같은 1번, 소문제 1번 문제에서요, 답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주의 집중 또는 동기화 둘 중에 하나, 선생님도 의견이 분분했던 걸 적는 거고, 여기에 일어나는 것은요, 양보 행동을 일어나게 한 강화라고 했어요. 양보 행동을 일어나게 한 강화 밑줄 치세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의견을 반박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아셨다는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이걸로 아실 겁니다. 기출문제로. 준우의 양보 행동을 일어나게 한 강화 밑줄이요. 강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들께서는 대리강화, 간접적 강화 이렇게 쓰셨을걸요. 강화 한 가지를 써라. 그리고 그 간접적 강화는 주희가 친구에게 양보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 때문에 간접적 강화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답이 간접적 강화였어요. 바로 질문에서 이 간접적 강화가 똑같은 기억이면서 선생님들이 간접적 강화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면서 무슨 단계에 해당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간접적 단계가 해당하는 단계는 당연히 동기화 단계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 있죠. 동기화, 강화는 행동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된 거다. 행동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된 것만이 강화, 동기화다. 이렇게 잘못 배우셨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기출문제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선생님 생각대로 준우의 행동이 여러 번 일어나야 강화가 된 거라면요,
문제에서 준우의 양보 행동이 일어나게 한 강하라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준우는 정훈이에게 자동차를 양보한 거 딱 한 행동만, 그것만 지문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여러 번 양보 행동이 나왔다라는 게 지문에 아예 없다고요. 그런데 강하라는 게 여러 번 양보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라면 이 기출문제가 잘못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강하가 뭔지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고요. 왜? 준우라는 아이는 행동을 여러 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화가 행동을 운동 재생하게 만드는 동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기출문제는 잘못 출제된 게 아닙니다. 왜? 이 아이는 운동 재생, 즉 모방이라는 걸 했거든요. 양보하는 행동을 실제로 했어요. 한 번이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행동 모방이라는 게 나와서 강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문제는 잘못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정확히 강화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거, 강화는 행동이 여러 번 나와서 습관화가 되는 거다. 아니에요. 강화는 내면화시킨 행동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왜 준우가 단 한 번밖에 양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한 번의 행동을 만든 동기를 간접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강화라는 게 행동을 여러 번 나오게 하는 거라면 지문 속 준우는 그 양보 행동을 여러 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이 애가 정말 내면화가 됐는지 안 내면화가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준우가 어떤 강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준우의 양보 행동을 일어나게 한 강화라 그랬지 준우의 양보 행동을 여러 번 일어나게 한 강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화는 한 번의 모방으로도 강하고 동기화라는 겁니다. 선생님, 수학 공식을 잘못 알고 있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학 문제를 푸실 때요. 공식을 바로 알고 있어야 과정이 바르게 되고요. 답이 바르게 나오죠. 그런데 왜 인문학은 공식을 몰라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문학은요. 수학 공식에 해당하는 게 이론입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에 해당하는 건 우리의 기출이죠. 이 기출 풀이 과정에 정확한 이론, 즉 정확한 수학 공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문학도 답은 오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론이 잘못되셔서 답이 잘못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2019년은요. 2013년 출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집중과 동기화가 되는 게 맞다. 왜? 양보한, 모방한 행동도 관찰을 했고 그때 간접적 동기도 됐기 때문에 주의 집중과 동기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건 맞다. 그런데 실비아의 답이 동기화 단계인 이유는 같은 소문제에서 바로 그 부분이 간접적 강화라는 걸 물어봤다. 그럼 바로 그 부분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냐고 물었을 때 답은 동기화 단계가 100% 답이고 주의 집중은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비아 생각에는 이것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틀린 답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출제자가 의도한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시 정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요. 그렇지만 100% 답은 이거다. 그런데 이건 2013년 출시의 경우고요. 2019년도는 다릅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주의 집중은 모방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는 전공서 10건을 봅니다. 제가 학부, 석사, 박사에서 정통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아 임용이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매년 10건 이상의 책을 봅니다. 그런데 그 10건 이상의 공통된 점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학사, 석사, 박사에서 배운 것과 동일했다면 전공서의 이론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두라의 이론은 유아교육 이론이 아니라 교육학 이론인데 실비아는 박사과정에서
교육학도 정식으로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비아가 반두라 이론 정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전공서를 써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지금 학문적 배경만으로도, 학력만으로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 해당하는 전공서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일단 국제대회에서 전공서를 떠나서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 학회에서 발표를 그렇게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전공한 제가 반두라 이론을 모른다라는 건 그거는 선생님 모함입니다. 모함.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맞는데, 제가 맞다는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19년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2019년 문제가 2권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연도별 기출분석 2권에, 새로 고침 연도별 기출분석 2권에 나와 있는데요. 이 2권에 나온 게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요. 507페이지에 보시면요. 3번 문제가 태영이가 보인 행동을 설명하는 반두라 이론을 쓰고, 당연히 사회학습 이론이겠죠. 그 이론에 근거해서 디귿과 같은 과정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디귿은요 뭐냐면 태영이는 희연이의 칭찬받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태영이가 모방한 행동이 칭찬받는 거였습니까? 여기서 아이가 따라한 행동이 칭찬받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양보하는 행동이었죠. 모방하는 건 양보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는 건 간접적 동기였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모방하는 행동은 정리정돈이거든요. 그러면 애가 주의 집중이 한 거는 관찰과 모방이면, 관찰이라는 건 모방한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이 주의 집중이죠. 그런데 이 태영이가 하는 거는 정리정돈을 모방해야 되거든요. 그럼 관찰을 뭘 관찰해야 되겠어요? 정리하는 행동을 관찰해야 되겠죠. 근데 디귿을 보세요. 태영이가 관찰한 거는 희영이가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정리하는 행동 관찰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위에서 했죠. 그 위에서. 관찰한 거는 어제 철민이가 부르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희연이가 와서 철민이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는 희연이를 칭찬해 주었다. 그랬더니 오늘 정리를 잘하지 않던 태영이가 철민이의 정리정돈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태영이는 그 순간 정리정돈도 관찰을 했겠죠. 그런데 밑줄 디귿에는 정리정돈 관찰한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2014년 문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14년 문제가 이렇게 두 단계가 되는 게 맞아서 같은 문제에서 간접적 강화라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동기화 단계라고 그렇게 힌트를 줘야 했지만 바로 주의 집중 단계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2013년 문제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칭찬받는 것만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집중이고 관찰입니까? 모방할 행동을 관찰한 게 아닌데, 관찰과 모방은 세트인데, 얘가 주의 집중하는 걸 관찰하지 못했는데 주의 집중하는 걸 모방하는 게 어떻게 나오니까? 앞부분에서 오히려 나왔죠. 디귿이 아니라 딴 부분에서.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기억했다가, 한마디로 주의 집중 단계는 건너뛴 거고요. 간접적 강화가 돼서 그 정리정돈 행동을 했다가 철민이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기억 단계는 파지 2단계가 맞고요. 철민이를 도와준 거는 3단계가 맞는데, 철민이를 도와준 이유가 희연이의 칭찬받는 모습을 본 거다. 그건 간접적 강화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의 집중과 동기화가 동시에 나왔던 2013년 문제처럼 실제 철민이라는 아이는 주의 집중과 동기화라는 게 동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서는 하나의 답만 인정하기 위해서 정리정돈 한 거는 오히려 그 앞부분에 소개를 해줬고, 정리정돈을 관찰한 거는 밑줄은 정확히 간접적 강화만 밑줄을 지었어요. 간접적 강화 무슨 단계입니까? 선생님들 이 부분 간접적 강화라는 거 100% 동의하시잖아요. 어느 선생님이 이게 간접적 강화가 아니라고 하세요. 간접적 강화가 기억 파지 단계 윗부분에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동기화 단계인 걸 부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접적 강화라는 것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세요? 선생님들은 이론을 지금요 종교처럼 배우고 계세요. 논리적인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단계 4단계가 1, 2, 3, 4가 차례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직접적 강화, 간접적 강화, 자기 강화, 어느 강화에 속하냐에 따라서 동기와 단계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될 텐데 이건 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가 아니어서 과정이 조금 섞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아채셨을 텐데 이론을 종교처럼 배우니까 답이 나옵니까? 2019년 문제, 2013년 출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히는요. 2013년에 논란이 되는 게 맞았다. 그리고 논란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2019년에는 답이 하나인 문제만 냈다. 2019학년도 출제자의 유형 분석해 드릴게요. 2018년에는 18학년도에는 답은 항상 제가 먼저 공개합니다. 끝나자마자 2시 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답을 중복 답안, 유사 답안을 많이 냈어요. 2018학년도에. 근데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100% 답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제가 유사 답안이라는 걸 냈어요. 이유는 이중답을 애초에 인정하고 낸 문제예요. 애초에 이것도 답이다, 저것도 답이다 인정하고 낸 문제라고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중답을 낸 겁니다. 2019학년도요.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답이 2개 있는 문제는요. 애초에 2개 써라는 게 2019학년도였어요. 그리고 답이 1개 쓰라는 문제는요. 아예 이중답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2019학년도 문제가 왜 2013학년도처럼 선생님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2019학년도 문제가 2014학년도처럼 나오지 않았을까요? 만약 2013학년도에부터 나왔다면 태영이는 희연이가 정리하는 행동을 하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정리정돈을 한다는 거 딱 빼버렸잖아요. 밑줄에서. 바로 주의 집중에 해당됐던 2013학년도에 그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강화라고. 근데 제가 2013년 문제를 보여드렸죠. 증거를 잡았죠. 만약 행동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야 강화라면 2014년 문제의 준우는 행동을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자체에서 강화를 찾으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는 한 번의 행동을 한 준우에게 일어난 강화를 찾으라 그랬다. 그건 무슨 말? 선생님들이 배운 이론이 잘못됐다. 강화는 행동이 여러 번 나오든 한 번 나오든 2번 나오든 3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행동을 한 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아이가 그 행동을 배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달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변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행동도 배웠네, 모방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따라했다고 그게 모방이 아니다. 그런 거 일반적으로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을 따라하든 2번을 따라하든 3번을 따라하든 모방은 모방이죠. 그런데 운동 재생은 모방 단계라는 거예요. 모방 단계. 그리고 운동 재생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그 행동은 아이가 학습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서?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인 겁니다. 몸으로 나온다, 발달이 표면으로 나오는 거, 관찰 가능하게 나오는 거, 우리는 그걸 학습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문제에서 강화를 물을 수 있다는 거. 자, 선생님. 실비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선생님들께서는 전공서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기출문제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전공서도 못 믿으시고 기출문제도 못 믿으시면서 어떻게 특정 강사, 어느 강사들이 한 말을 믿냐라는 거예요. 어느 전공서에서 동기와 단계를 운동 재생이 여러 번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출문제에서는 왜 한 번밖에 안 한 행동을 강화가 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분들이 우리 노량진 강사보다 이론을 몰라서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이 모른다라면 그건 노량진 강사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답이 같고 아니고는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신 거지만 강사 입장에서 솔직히 제 학력에서 다른 강사들의 답은 고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아가 개방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전공서를 10권 이상을 봅니다.
과연 10건 이상의 전문 서적을 읽고 답을 내는 제가 한 강사의 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방성이 부족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선생님들께 열변을 토하시는 이유는요. 선생님들께서는 왜 자신의 가치점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지도 모르시고 계세요. 왜? 틀린 답을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는 답 썼는데 도대체 내 답이 왜 틀려서 나는 왜 떨어졌나? 그걸 모르시면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특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크게 생각하면 저는 유아교육에서 이런 잘못된 이론이 됐다라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유아교육에서 잘못 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아 임용에서 잘못 알려졌다는 거예요. 양심상 유아 임용의 노량진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학자라는 이름, 스콜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제적인 대회에 참석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에서 온 학자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는 하지만 태생은 한국 태생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학자의 입장에서요. 우리 이론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제가 아무리 악플을 달려도 사명감을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근거는요. 나 미국에서 석박사 했어. 나 한국에서도 유아교육 했었고 나 유아교사 자격증도 있어. 나 현장 교사도 했어.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전공서에 기반을 하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유도한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정말 수학 공식을 잘못 넣으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것처럼 이론을 잘못 알면 기출문제의 가정이 틀릴 수밖에 없고 답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론을 잘못 아신 분들은 이론을 정확한 이론적 해석을 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들었던 궤변 중에 하나가요. 강화라고 해서 다 동기화가 아니다. 강화와 동기화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권의 전공서를 보시면요. 강화라고 쓴 책이 직접적 강화, 간접적 강화, 대리 강화라고 쓴 책이 50%고요. 직접적 동기화, 간접적 동기화, 자기 동기화라고 쓴 책이 50%입니다. 강화와 동기화가 동의어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공서에서 그 부분을 강화라고 쓰기도 하고 동기화라고 쓰기도 합니까? 강화는 동기화와 동의어고 동기화가 해당이 되면 동기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말은요. 궤변뿐만 아니라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한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사람은 선생님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사회학습 이론이 행동주의에서 파생된 이론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강화라고 쓰던 게 사회학습 이론에선 동기화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런데 여전히 행동주의 학파이기 때문에 이 동기화를 강화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도대체 누가 이런 궤변을 늘어뒀습니까? 궤변을. 그래서 선생님 이 학습이론 있잖아요. 선생님들 전공서 보시면 행동주의를 학습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두라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극반응의 이론 때문이거든요. SR 이론. 그런데 반두라는 자극반응이 아니라 관찰 모방이 된 거예요. 현대화된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인 거예요. 관찰 모방이 되면서. 강화는 동기화와 동의어입니다. 강화가 되면 당연히 동기화도 됩니다. 자, 선생님. 동기화라는 답을 주장한 강사가 저밖에 없다고요? 진정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 말고도 동기화라는 답을 2013학년 출시에도 2019학년도에도 똑같이 저와 같은 답을 낸 강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강사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거는 저를 위한 강의니까, 근데 저와 관련된 강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강사의 경력이나 학력이 한번
보세요.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훨씬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화라는 답을 한 강사분보다 제가 더 무명이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동기화라는 답변을 한 사람은 실비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서 실비아가 하는 답변을 다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댓글 장난이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렇게 관심받는 존재가 아님에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인지도가 있는 강사인데도 이 사람도 동기화를 했고 저도 동기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동기화를 한 답변을 한 사람은 실비아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거, 실비아가 그만큼 인상에 남으신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댓글 장난이라는 거겠죠. 댓글 장난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직접 화법을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학원에서 이 부분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나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심한 거는 편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진심으로 제가 유아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똑바른 걸 배우기 원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노량진 강사들요, 선생님들 아시는 것보다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저같이 안 나가는 강사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월급이 훨씬 더 많고요. 미국의 주립대 교수님들 월급보다도 급여보다도 더 많아요. 솔직히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이거든요. 학문적 자존심. 그리고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는 아닌데 저는 제가 유아교사를 하는 동안 그거를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다 모아서 유학 가기 전에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두고 갔어요. 왔을 때 노숙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돈이 나오고 임용에서도 꽤 많은 돈을 벌어요. 선생님들 생각보다는. 폐강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로는 빌딩 세우고 싶다, 빌딩 세우고 싶다라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유아교육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 대학이 아닌 학원 안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선생님들이 그 잘못된 이론을 배우셔서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걸 2년, 3년, 4년을 한다는 거 정말 속상합니다.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면 불합격을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암기를 안 해서 떨어졌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죽을 만큼 노력하셨는데 떨어졌다. 잘못 배워서. 그거 너무 눈물 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이 왜 이제까지 떨어지셨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뱅크스 이론이요, 그거 제대로 강의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유아 임용에 들어오기 전에 뱅크스 이론과 선생님들이 뱅크스 이론의 기여적 단계와 공유율 단계의 차이점을 모르셨다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뱅크스한테 직접 배웠다고. 물론 뱅크스가 저희 교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뱅크스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고 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직접 배운 이론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유아교육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석사는 모르겠지만 박사는 한국에서 하지 마십시오. 박사는 미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미국에서 박사학위 수료하는데 90학점 공부했습니다. 90학점을 해야 미국 박사학위가 수료라도 돼요. 물론 이제 논문을 하면 박사가 되는 거죠. 수료인데도 90학점을 들었는데요. 지금 한국 대학의 박사과정은 20학점대예요. 조금 많이 듣는 대학은 30학점대예요. 그러면 90학점을 들었던 사람과 20학점, 30학점을 들었던 사람이 똑같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누가 더 지식이 더 차겠습니까?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90학점을 들은 사람이겠죠. 그것도 미국의 직접적인 이런 한국의 이론, 전공서에 나올 수 있었던 뱅크스라는 이론을 뱅크스에게 직접 배운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미국 학위가요, 여러 나라에서 인정이 됩니다. 제가 교수 임용 시험을 2번을 합격했었어요. 2번을 2차까지 갔어요. 1차는 서류예요. 서류를 80대학에서 합격했어요.
2차는 전화면담이에요. 이 전화면담을 통과한 게 2대학이었어요. 이 전화면담을 통과하면 3일 동안 그 대학에 가서 면접을 봐요. 제가 이 3일 동안 면접을 보는 걸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 3일 동안 호텔비, 그 다음에 관광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그 대학의 모든 것들을 다 저한테 보여줘요. 그 대학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최종 합격은 못했습니다. 논문이 통과된 것도 아니었고 박사 수료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박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무너졌었죠. 근데 박사 수료인 제가 2대학에서 미국에 주립대 2곳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솔직히. 박사도 아닌 제가 그랬다라는 거. 물론 제가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워낙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활동 점수가 미국에선 많이 쳐지는데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만 이런 성과를 올린 게 아니라 영국의 대학에도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대학의 한 곳에서 제가 서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미국이라는 대학을, 미국에서 주립대를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 학위, 박사학위 제가 가지고 내려왔다면 교수 임용되는 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에서. 왜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중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한국의 그 서울권 대학밖에 없으실걸요? 굉장히 제가 최고학벌이거든요. 유아교육 내에서 상위 1%. 근데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미국 교수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예요. 이유는 박사를 봤을 때 박사 학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적표를 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90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받는데 한국에서는 20, 30점만 받으면 박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박사라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이 안 되겠죠. 한국 대학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 대학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학위만으로도 인정을 받는 게 우리 한국사인데요. 프로그램이 강하니까. 제가 유아교육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석사까지는 한국에서 괜찮습니다. 박사는 미국에서 하십시오. 유럽도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모든 이론은 미국에 몰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이론을 몇 사람 건너뛰어서 배우실 때 저는 다이렉트로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배우거나 그 사람의 제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럼 제 이론이 더 정확한 게 맞지가 않을까요? 특히나 교육학도 동시에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의 이론이 전공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면서요. 그래서 답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소수의 입장이라고 해도 똑똑한 사람은 혹은 답을 내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요. 단 한 명도 못 낼 때도 있고요. 진리로 가는 과정은요. 플라톤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잘난 체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난리 났겠네. 저 실비아 또 저런다 그러겠다. 2015년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A 8번. A 8번에 해당하는 게 485페이지입니다. 485. 이제 485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수평적, 언어의 수평적 발달?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답이 어떻게 되냐인데 제가 문제 잠깐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평적 발달, 수직적 발달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제가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되냐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문제 자체를 조금 바꿔서 8번에 2의 말하기의 지도 내용을 어휘라고 안 했고 단어의 수평적 발달이라고 적으셨군요. 진짜 안타깝다. 아, 8번에 2번 문제를 단어의 수평적 발달이라고 적으셨다고. 일단 디귿에 해당하는 게 동물을 짐승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배우니까 동물과 짐승이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걸 단어의 수평적 발달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진짜
단어의 수평적, 수직적 발달은 이거예요. 동물이라는 단어에 사슴, 양, 개 속한다. 이게 단어의 수직이잖아요. 구조화가 생겼잖아요. 수직적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에 개의 특성을 아는 거 있잖아요. 개의 털은 보슬보슬하다. 개는 뭐 잡식성이다. 개는 꼬리가 1개 있다. 다리가 4개 있다. 이런 개의 특성을 배우는, 이 특성과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게 수평적 발달이에요. 어휘의 단어의 수평적 발달.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동물과 짐승이 동의어니까 수평적 발달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거를 수평적 발달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평적 발달을 이론서에는 이렇게 해결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동의어들을 배우는 거, 같은 등급의 단어들을 배우는 거 수평적 발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유아들의 어휘 발달 중 저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면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말하기의 지도 내용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안에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어휘라고 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발음일 수도 있고 또 문장을 바로 알아야 말하기를 똑바로 할 수 있죠.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 단어 발달 안에서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선생님들께서 수평적 발달, 수직 발달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 하위 요소가 아니라 일단 요 밑에 직접적인 하위 요소, 단어의 하위가 아니라 말하기의 하위 요소 중에서 답을 정하시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질문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질문은 여기저기 다 해당할 수 있다. 소문제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아니, 질문만 물어보면 디귿이 뭐 그것도 되겠네요. 지문만 본다라면. 근데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문제에서 뭘 물어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휘 발달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말하기의 지도 내용을 물어봤지. 그래서 수평적 발달은 답이 안 됩니다. Q&A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강부터는 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